오늘 외신 7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외신은요. 나 정말 깜짝 놀랐네. CNN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면은 굉장히 급진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RFK 주니어와 로버트 케네디 그 아들이죠. 이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RF 케네디 주니어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 급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되게 궁금했고, 초반에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이 RFK 케네디한테 미국의 그 보건 시스템 있죠. 보건 시스템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만 읽을 때는 야, 트럼프가 혹시 미국이 그렇게 지금 뭐 정권과 관계없이 미국의 가장 그 뭐라고 할까, 외부에서 봤을 때 문제점인 의료보험 있잖아. 이 의료보험 문제, 의료 시스템 문제, 그거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나? 레디컬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야, 그런 걸 쓰려고 하나?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감히 못했던 이 의료 시스템, 보험, 이 뭡니까? 이 보험 문제, 그 문제를 하려고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야, 난 이거 보니까 트럼프 당선되면요, 미국 망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원래 지금까지는 보수가 사물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2025라고 보수 집권하면은 어떤 일을 할지 그 계획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지금까지 광고해 왔던 프로젝트 2025를 하지 않고 지금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그리고 RFK 주니어와 일론 머스크와 하려고 하는 그 레디컬한 뭐라고 이 개혁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우선 이 RFK 주니어한테 미국의 보고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겠대요. 완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광고를 했지만, 3월 때 방송을 했지만, 이 케네디 주니어가 어떤 사람이에요? 얘 원래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백신 그 음모론자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백신 위험하다,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이 자폐증과 관계가 있다, 막 그런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갖고 음모론자야. 그래서 앞으로 얘가 보건 시스템을 맡으면요, 앞으로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지금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여러 가지 음모론 있잖아요. 음모론에 바탕해가지고 앞으로 이 보건 시스템이 개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거죠.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음모론적인 사고들이 앞으로는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보통 일입니까? 다음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한테는요,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이 구조조정 권한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요, 정부의 예산 절감과 규제 축소를 목표로 삼고 있대요. 규제를 다 축소하는 거지.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든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해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을 수가 있겠어? 나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이게 대놓고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걱정되는 게, 뭐 내가 걱정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하고 푸틴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할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하고 푸틴하고 연관이 있다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다른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트럼프 집권 되면은 일론 머스크와 RFK 주니어한테 뭐 엄청난 요직을 맡겨서 한다는데, 저는 정말 미국 정말 날이 날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오바마 케어 같은 거 다 폐지한다는 거죠.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야, 오바마 케어가 뭡니까? 오바마 케어는 사실 우리 기준은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건강보험 의무화. 미국 시민들 건강보험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하고. 근데 벌금 부과하는 거는 결국 폐기됐고, 가능한 한 다 의무화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금도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보험사 규제, 보험사에서 사람들 보험 안 받아주잖아요. 질병 있었어? 안 받아주고, 그리고 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하는 거. 근데 많이 규제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요. 보험료 보조금, 중상층 가정들을 위해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조해 줘봤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혜택도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로는요. 또 젊은 성인 포함은 26세 이하 자녀들은 부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다 자녀들이 부모 보험에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오바마 케어가 이거 해주는 건데 이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나는 미국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따를 수가 있을까? 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정말. 근데 오늘 트럼프와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보도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영국 가디언지입니다. 가디언지의 분석 보고가 나왔는데 재밌어요. 재밌는 보도야. 무슨 보도냐? 트럼프가 지금 대선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번 대선에 지면은 감옥 간다는 거죠. 대선에 지면은 감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선 결과가 곧 감옥행? 이게 이 대선 결과의 날이 한마디로 판결의 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제가 뭐 예전부터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얼마나 범죄가 많은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뭐라 할까 이렇게 나열돼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그 결과는 단순한 패배 의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승리하면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이 된 최초의 인물이 되는 거고, 패배할 경우 법정에서 재판을 마주하며 최악의 경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법망을 피해왔대요. 법망을.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 봐도 중대한 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과거 행적을 딱 보여줬는데,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들 수가 있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트럼프가 오랜 세월 동안 법적, 윤리적 경계를 시험하며 부동산과 카지노 사업, 또 트럼프 대학교, 트럼프 재단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70년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아파트 임대를 거부하면서 인종차별 소송에 휘말렸고, 이후 트럼프 대학교 그 사기로 2,500만 달러의 합의도 한 적이 있다고 하죠. 또한 트럼프 재단이 자선 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때문에 그 재단이 해체가 됐고, 최근에는 자산 가치를 부풀려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3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까지 유명세를 통해 모든 문제를 극복해 왔다는 거죠. 정치평론가들은 그의 명성을 사람들을 압도해 문제에서 벗어나는 전략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스스로 만든 거대하고 성공적인 타이쿤 이미지를 통해 불리한 상황을 항상 반전시켜 왔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그 직을 하면서도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죠. 지난 대통령일 때 미국 최초로 2번이나 탄핵을 받았던 대통령이에요. 2019년도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한번 탄핵이 됐죠. 2021년도에 미국 의사당 폭동사건으로 또 탄핵이 됐어요. 물론 이제 상원에서 거부되는 바람에 무효됐지만 국회에서 2번이나
탄핵이 진행된 대통령입니다. 또 선거 패배를 뒤집기 위해 쿠데타를 선동한 혐의로 지금 기소되어 있지요. 2021년 백악관에서 가져온 기밀문서와 관련해 기소되었고, 또 특정 선거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음모에도 연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 때문에 트럼프 캠프에서도 지금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의 법적인 이 문제를 자신이 뭐라고 하냐? 야,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이거는 나는 국가의 아주 깊은 피해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지자들한테 뭐라고 하냐? 그들은 나를 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는 거다. 나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야, 이런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개새끼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지지자들한테 나는 너희들을 위해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지자들이 그거에 환호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신의 처지를 대중의 불만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잖아.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의 이런 범죄 기록을 더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해리스도 초창기 유세 때는요, 트럼프를 법의 경계를 넘는 자로 묘사하면서 자기는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와 범죄자 그 구도로 가다가 지금은 트럼프를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독재자로 규정하면서 그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지금 트럼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법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겠지요. 그래서 그가 받은 여러 혐의에 대해서 판결이 이제 이어질 전망이라는 거죠. 민주당의 전 고문이었던 모 베라는 만약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사면하지 말고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트럼프에게 판결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행운을 거머쥐게 될 것인지 지금 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디언지가 이렇게 분석 기사가 요번에 나왔거든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웬만한 정치인 같으면은 트럼프 같은 이력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정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지금 또 대선에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또 이렇게 유력한 후보로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어. 트럼프보다 조금 더 날 것 없는 윤석열을 우리도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야, 미국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언급을 하자면, 알자지라가 미 대선 관련해가지고 계속 그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재밌는 기사가. 어저께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왜 인도계 출신 미국인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게 그렇게 예전만 못할까,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해리스가 아프리카계면서 인도계거든요. 근데 아직 미국이 인도계가 한 번도 대통령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지지해야 될 것 같은데 인도계가 지지하지 않는 이유, 어저께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죠. 오늘은 뭐냐면, 미시간에서 아랍계 미국인들이 있죠. 아랍계 미국인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몰리고 있다는 거죠. 황당한 거야. 어떻게 아랍계가 트럼프한테 몰릴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 오늘 알자지라는 지금 이렇게 미시간에서 아랍계들이 해리스가 아니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지금 최근 미국의 그 가자지구 및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다기보다 민주당과 해리스에 대한 실망감이 커가지고 좀 가고 있다는 거죠. 아랍계 유권자들은 오랫동안 민주당을 당연히 지지하는 지지자로, 너무 당연한 치토끼로 여겨져 왔었거든요. 특히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를 하고 있잖아, 사실요.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지금 실망해 있다는 거죠.
가자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희생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요번에 역선택, 역선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치적 반발이자 경고 메시지로 트럼프한테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더 악랄하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갖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를 게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아랍계 지지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대외 정책 같은 거 할 때 전혀 아랍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왜 너희를 지지하냐 하면서 역선택으로 트럼프 지지한다는 거죠. 또 트럼프는 자신이 반이민, 반무슬림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감하게 또 아랍계를 찾아다니면서 막 손을 내밀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런 건 잘하죠. 뻔뻔하잖아, 뻔뻔해. 뻔뻔해가지고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지금 아랍계에 찾아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중동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막 이런 거짓말하고 다녀요. 트럼프가 하겠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막 그렇게 해요. 진짜로. 자기를 가장 싫어할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막 유세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지키지도 않을 거짓말들을 막 엄청나게 해. 이것도 트럼프가 갖고 있는 힘 중에 힘인 거지, 사실. 이 거짓말 하는 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요번에도 중동 평화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특히 이 아랍계들이 많은 미시건의 디어본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부 아랍계 비즈니스 오너들과 활동가들은 트럼프에게 가자와 레바논의 평화와 생명을 중시할 것을 요구했는데 트럼프가 말로는 뭐 오케이 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 아랍계하고 트럼프 공화당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그냥 그 인종적인 문제와 봤을 때는 당연히 아랍계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그 사회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사회적인 그 성향을 봤을 때 아랍계 커뮤니티는 보수라는 거예요. 보수.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문제 같은 거, 그런 거에 있어갖고 아랍계는 보수거든요.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가르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랍은 진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민주당하고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 트럼프하고 훨씬 더 닮았다는 거죠. 특히 지금은 성소수자 문제. 공립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주제나 성적 묘사와 관련된 도서 접근성에 대한 그런 책들을 볼 수 있게 할 거냐 못 보게 할 거냐,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랍계 커뮤니티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런 거는 공화당과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과거 무슬림 다수 국가 출신 방문자들에 대한 여행 금지 같은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슬람 커뮤니티하고 당연히 마찰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를 그냥 이건 과거에만 그런 거야, 지금은 안 그래,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안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은 요번에 아랍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언제까지 민주당에 집토끼를 머물 거냐 하면서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지고 이번에 민주당한테 경고한다는 의미로 트럼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앞에 보이는 사람이 그 아랍계 이 활동가 사무라 루크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아랍계가 독립적인 정치적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향후 아랍계가 향후 선거에서 중요한 스윙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우리가 민주당한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아랍계 유권자들의 지지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필요하긴 필요하죠. 호남에서는 민주당, 영남에서는 국힘당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호남은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은 심판할 때가 있었어요. 안철수당 같은 거 다 밀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영남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거의 없죠. 이번 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부산 같은데 요번에 뭐 윤석열 국민의힘 심판할 것처럼 보이다가 거기 뒤에 가서는 그냥 어떡합니까? 다시 그냥 회귀해가지고 지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지지자들이 한 번씩 심판하는 의미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불경
같은 경우 지금 맨날 여론조사에서는 이 정권 심판하겠다고 말만 하지 정작 투표하면은 뭡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그러면은 영원히 이 새끼들한테 정말 개돼지 취급 받는 거라니까요. 한번 심판할 필요가 있다. 역선택을 통해 갖고 심판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또 호남에도 하겠죠. 근데 뭐 민주당이 잘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국힘이 집권당이니까 우선은 호남 얘기 할 필요 없이 우리 부유경분들 지금 계속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고 정작 선거 날에는 정말 실망스러운 투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재보궐이 있죠. 내년 재보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그런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죠.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실망을 많이 줘가지고. 이게 오늘 기사였고요. 다음은 AP 통신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 막 공격하고 이란 공격했을 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 문제는 이거는 뭐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 막 폭격하고 공격하고 관련해 갖고는 그 이란의 지도자 야토레 알리 하메네이가 우리가 가혹하게 심판할 것이다 막 그런 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이스라엘한테 쐈죠. 쐈는데 이스라엘이 뭐 대부분 막았대요. 막았는데 그 미사일이 요번에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있는 요 건물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이 부상이라는 거죠. 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동 상태가 굉장히 적신호가 들어왔다. 더 위험해질 것 같아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중부도시 티라에서 로켓 공격으로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공격은 레바논에서 발사된 다수의 미사일 공격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대부분 요격은 했지만 일부는 지금 미개발 지역에 떨어졌다는 거죠. 티라의 주택 한 채에 직접 타격이 가해졌고 부상 대부분은 유리파편에 의해 경미한 상처를 입었는데 3명은 지금 중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그 건물이에요. 레바논의 이란 지원 세력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군의 정보부대 기지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과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또 중앙 이스라엘의 팔마킴 공군 기지를 겨냥하여 드론을 이용해서 또 타격을 가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은 이런 공격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아주 여러 지역을 지금 요번에 헤즈볼라가 공격을 했나 봐요.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이란의 지도자인 이 알리 하메네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지난달 26일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한다는 응징을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적들이 이란과 이란 국민 그리고 저항전선에 가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이번에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인해 레바논 지역의 피해가 지금 확대되고 있고 최근 이스라엘 공습으로 5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발표했습니다. 지금 유엔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약 140만 명의 레바논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BBC에서 요번에 그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해서 또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정은은 중국의 동지인데 어떤 동지냐? 지옥에서 온 동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북한이 중국한테 꼼짝 못할 거야. 마치 북한은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미국이 뭐 하자고 하면은 꼼짝합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 뭐 하면은 거의 꼼짝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북한도 중국이 이렇게 막 시키거나 뭐 하면은 꼼짝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체적입니다. 북한이 중국한테 끌어다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은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이 지원하니까 중국에 많이 의존했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완전히 러시아와 거의 뭐 혈연관계처럼 딱 달라붙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가. 중국은 북한이 이렇게 막 러시아가 무기 기술 줘가지고 군사적으로 막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동북아 안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북한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유착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민하다. 지금 그런 기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요. 지금 여기가 그 두만강이죠. 두만강. 그 두만강 보면은 두만강 밑에 뭐가 있냐면 방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중국 북동부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곳이 바로 이 방천이거든요. 방천. 이 방천이 세 나라가 만나는 교차점이 되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방천. 그래서 이곳에 관광객들이 많대요. 우린 잘 모르지만 여기 맞나 봐요. 뭐 중국, 뭐 북한, 러시아 쪽 관계자 이게 맞나 봐. 그래서 여기가 원래 되게 평화로운 관광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간에 굉장히 긴장이 있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김정은과 푸틴의 결속이 굉장히 강한데 중국의 통제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북한에 대한.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중국은 북한과 원래 지금까지 입술과 이해 관계, 뭐 순망치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끈끈한 동맹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지금 베이징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 이게 오늘 그 BBC의 보도입니다. BBC 맞죠? 지금 한 게. BBC. 예.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지금 이번에 미국의 주장이 나왔고 또 이로 인해 중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압박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중국이 나름대로 북한을 통제하면서 미국이 개입하는 게 지금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가까워지고 이게 위협이 되면 미국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더 압박이 강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추구해 왔고 푸틴과 김정은의 미러 관계는 이런 중국의 목적과 상충된다는 거죠. 상충. 아니 지금까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외친 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친 게 아니에요. 중국 자기들을 위해서 외친 거지. 그래서 중국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게 이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중국은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왔죠.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은 이제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더 큰 경제적 및 군사적 지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주민 2,500만 명은 체제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원이 끊기면 북한 내부의 위기가 커지고
이는 중국의 난민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베이징도 지금 이것 때문에 북한은 무조건 야 몰라 너희 끝이야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은 중국의 도움으로 버텨왔지만 러시아와의 협력은 단기적인 이익이 지금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이 북한 정책이라든가 미국이 해왔던 정책, 북한 고립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냐면 북한한테도 뭐라 할까 숨 쉴 틈을 줘야지. 지금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갖고 말려 죽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러시아한테 손 벌리면서, 러시아한테 군대까지 지원하면서, 무기까지 지원하면서, 전쟁까지 참여하면서, 지금 러시아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못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북한을 뭐, 다른 거 아니더라도 최소한, 살아갈 수 있게 뭔가 좀 열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코너로만 몰면은 북한이 항복할 거라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근데 하냐고요. 오히려 지금 러시아와 더 밀착이 돼갖고 더 위험해졌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보수 정부라든가 보수 언론이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미국은 지금 이 북한 러시아의 이런 이 뭐랄까 이 협력 관계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거지. 아휴, 한심합니다. 예, 한심해. 이게 오늘 BBC 기사였고요. 이번에는 로이터. 로이터도 재밌는데 이번에 여러분 영국의 영국의 보수당 있죠. 보수당의 새 당수로 누가 선출이 됐냐? 케미 베이디녹이 됐습니다. 케미 베이디녹. 누군지 아세요? 요 남성이 아니에요. 이 흑인 여성. 흑인 여성. 요번에 영국의 보수당 대표로 이 흑인 여성 케미 베이디녹이 요번에 선출이 됐죠. 그래서 로이터는 이 케미 베이디녹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케미 베이디녹은 영국 주요 정당 최초의 흑인 지도자입니다. 요번에 됨으로써 그 보수당의 전통적 보수주의를 되새기겠다고 굉장히 강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지동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보수당은 보수 정책을 했지만 좌파적 행동을 해왔다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우리는 전통 보수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잉글랜드 남동부 샤프런 월든 지역구에서 의원으로 처음 선출이 되었고 2022년도에 무역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성장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보수당 내에서 지금 이 베이디녹의 강경한 태도와 직설 화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몰랐는데 영국에서는요 미디어와의 갈등이라든가 논란들이 있어갖고 비판도 있었지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된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 베이디녹은 자유언론, 자유시장, 개의 책임감 같은 전통적인 보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이고요. 또 이 나이지리아 출신으로서 영국에 와갖고 본인은 굉장히 안전했다 하면서 자신이 이런 경험이 보수주의 가치를 강하게 지지하는 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디녹은요 보리스 존스 그리고 수낙 전 총리의 지도하에서 보수당이 우파적 언행은 보였지만 통치는 좌파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비판하면서 당의 가치가 지금 퇴색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자신의 리더십 캠페인을 리뉴얼 2030으로 명명하면서 당의 재건과 장기적인 승리 전략에 지금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베이디녹이 되게 웃긴 게 나는 참 야비한 것 같아요. 뭘 야비하냐면 이 사람 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보수 진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민자 문제, 하나는 성소수자 문제거든요. 근데 이 배진옥이 당연히 보는 보수니까 트랜스젠더 및 여성 권리와 관련해 가지고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게 아마 논란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뭡니까 데이비드 터넌트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이 베네딕을 막 공격을 했어요. 공격했더니 이걸 어떻게 대응을 했냐? 아니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면 되냐? 그게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저 기득권 백인이 흑인 여성을 공격한다. 막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갖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는요, 참 비열하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걸 잘 이용하는 거지. 본인이 보수당이면서 또 여성이고 흑인인 걸 이용해갖고 지금 굉장히 뭐랄까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언론 플레이를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요번에 보면은 베이지동은 좌파 성향의 노동당 정부 그리고 전통적 보수 일부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그 개혁파 당이 있어요. 나이젤 페라지의 개혁당 당. 그 두 당을 다 겨냥해서 지금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이 보수당을 전통적인 이 우파 보수당으로 다시 재건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얼마나 잘하는지. 예. 영국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NHK인데요. NHK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어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기사냐면 젤렌스키가 요번에 북한 군대가 지금 파견이 되었는데 미국과 영국과 독일이 보고만 있다라고 지금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죠. 불만을. 요번에 국방부 장관 김용원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한국 군대가 요번에 그 뭡니까 이 감찰단 보낼 건데 이거 안 보내면 직무유기다 그랬죠. 그리고 윤석열이나 지금 이 나라 안보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차하면은 공공용 무기 보낼 수도 있다. 막 그런 식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막 그랬죠. 근데 정작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은 지금 전혀 우크라이나 이번에 북한 파견된 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어저께 소셜미디어에 글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무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불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군대가 위치한 러시아 내 모든 기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장거리 공격이 가능하다면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서방들이 단순히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지금 젤렌스키를 막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서방 국가들은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개입을 안 하고 있다고요. 개입을 안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누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만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NHK 뉴스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제목에는 없잖아. 제목에는 지금 뭐가 나와요? 제목에는 미국, 영국, 독일만 나오지만 제목에는 한국이 없지만 오늘 기사 마지막은요? 한국이 나와요. 이렇게 서방 세계가 아무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 로이터 통신을 인용하면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 방문 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사가 끝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서방 세계는 지금 전혀 이거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고 있는데, 전쟁에 개입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전쟁 개입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이번에 핵포탄 훈련했잖아요. 핵 쏴버릴 거야. 지금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핵 훈련하고 바로 그날 뭐 한 겁니까? 이 북한이 ICBM 쏜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번 전쟁에 개입하면은 너희들 핵 날아간다? 그 경고거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토국도 그렇고 조용히 있어요. 우크라이나한테는 미안하지만 조용히 있다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달라붙어가지고 싸우겠다고 전장을 한반도로 가져올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
나는 오늘 NHK 뉴스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미국도 가만히 있는데, 이 독일과 영국도 가만히 있는데, 한국 정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황당한 겁니다. 진짜 황당한 일들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7개 외신이었습니다. 오늘 사무리 준비한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